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중국 전근대 근세의 마지막 명나라 청나라의 문화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공부했던 사회랑 경제는 이 명청을 그렇게까지 구분하지 않고 좀 통으로 함께 묶어서 공부했는데, 이 문화만큼은 정치처럼 명나라 청나라를 좀 여러분이 섬세하게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명나라 청나라의 문화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요. 제가 늘 그렇듯 어디까지 구분해야 하고 어딘 함께 기억해야 되는지 출제 포인트 기출 경향에 맞추어서 정리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명나라 청나라입니다. 우선 문화의 공통점. 자, 우린 명나라 청나라의 지금 문화를 공부하고 있고요. 이 명나라 청나라 문화의 공통점은 귀족적이다, 서민적이다? 네, 서민적이라는 거예요. 문화의 경향이 서민적이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그 전에 배웠던 내용들 이제 마지막이니까 예전에 그랬듯이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흔히 이 문화의 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귀족적인 문화와 서민적인 문화로. 이 귀족적인 문화는 이제 뭐죠? 시, 운문이 중심이고요. 서민적인 문화는 산문이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네이버 시리즈나 카카오 페이지의 웹소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귀족적인 문화인 시, 운문은 언제 유행했죠? 네, 말 그대로 귀족적인 문화니까 귀족들이 사회 지배층으로 있던, 네, 문벌 귀족이 사회 지배층으로 있던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수나라, 당나라 때까지 귀족적인 문화가 유행을 합니다. 문벌 귀족이 지배층으로 있었던 위진남북조 시대, 그리고 수나라, 당나라 이때까지 이제 귀족적인 문화가 유행을 하는데, 이 위진남북조 시대 대표적인 귀족적인 문화를 보여주는 게 뭐죠? 네, 도연명이 지은 귀거래사, 나 돌아가겠다, 자연으로 돌아가겠다, 귀거래사, 그리고 고개지가 그린 그림, 여사잠도, 그 귀족들의 화려한 생활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랑 함께 위진남북조의 문화로 함께 알아두면 좋은 거, 중림칠연. 중림칠연 자체는 남북조 시대 사람은 아니고 위진교체기 때 사람인데, 얘네들이 남겨놓은 그런 노장사상과 청남사상, 이러한 경향이 남북조 시대에 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문화 경향은 두 가지. 귀족적인 문화, 서민적인 문화. 귀족적인 문화, 시운문. 서민적인 문화, 산문. 이 귀족적인 문화는 언제까지? 문벌 귀족의 지배층으로 있던 위진남북조부터 당나라까지. 위진남북조의 귀족적인 문화라 그러면 도연명의 귀거래사, 고개지의 여사잠도, 그리고 당나라의 두보와 이백. 얘네들이 이제 그 안사이난 이랑 관련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었죠. 그 이후에 송나라부터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는 모두 서민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송나라, 그리고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까지는 모두 서민적인 문화예요. 그리고 이제 뭐 송나라 때 산문, 잡극, 통속문학 등이 유행을 했고, 그런 것들을 공연하는 공연 장소인 와자 같은 것들이 유명했고요. 송나라 때는 대표적 작품은 없어요. 근데 원나라 때는 이제 희곡이 유행했는데, 이 원나라 때 유행한 희곡을 우리가 원곡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대표적인 작품 세 가지, 서상기, 비파기, 두하원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명나라, 청나라 때는 함께 공통점, 서민적인 문화인데, 어떠한 서민 문화, 소설들이 유행을 했느냐. 명나라 때는 나관중이 썼던 삼국지연의라는 소설이 유행을 합니다. 나관중이 썼고, 오늘날에도 굉장히 유명하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삼국지연의는 만들어진 거는 명나라 때 나관중이 만들었는데, 이 삼국지연의가 다루고 있는 그 시대 배경은 언제예요? 네, 후한 말에서 위진식입니다. 근데 이제 태평도의 영향을 받은 황건적의 난 이후로 한나라가 무너지고, 이제 조조의 위나라, 그리고 유비의 총나라, 제갈량 기억하시죠? 삼국초려, 뭐 출사표, 그리고 손권의 오나라. 이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게 삼국지연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건 명나라 때인데 다루고 있는 시대는 후한말에서 위진식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수호전이라는 소설도 유행을 합니다. 이거는 검은색 펜으로 쓰는 게 낫겠네요. 삼국지연의, 그리고 수호전.
수호전 역시도 만들어진 건 명나라 때인데 이 수호전이 다루고 있는 시대는 송나라 때예요. 송나라 때 우리 휘종 기억하세요? 휘종과 흠종 정강해변 터질 때 그 북송 말기예요. 그 송나라 때 이제 오랑캐랑 싸우는 108영웅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나라 그런 거란족 오랑캐랑 싸우는 108영웅. 뭐 좋게 말하면 영웅이고 나쁘게 말하면 도적대들이죠. 산적들. 이런 산적대, 도적대들의 영웅담이라고 좀 모순된 말이긴 한데, 하여튼 그 송나라 북송 말기 이 오랑캐의 침입으로부터 백성들을 지키던 영웅들의 이야기, 이게 수호전이에요. 그리고 서유기. 이 서유기 역시도 만들어진 건 명나라 때인데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건 당나라. 당나라 때 구법승 누가 있었죠? 위진남북조 시대에 불경을 인도 불경을 한자로 번역해준 인간 파파고인 구마라습이 있었고, 또 인도로 가서 불경을 구해온 인도의 국타왕조로 갔던 불국기를 쓴 법현이 있었다면 당나라에는 현장과 의정이 있었죠. 그 중에서 우리 현장, 대당서역에 썼던 그 현장, 인도로 갔다 온 현장, 이 사람을 배경으로 이제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서역, 인도의 바르나다 왕조를 순례하고 날란다 서원에서 공부한 다음에 대당서역기를 썼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법승들은, 인도에 갔다 온 구법승들은 구분하라고 했어요. 위진남북조 시대의 법현, 국타왕조, 그리고 당나라 때 현장과 의정, 그리고 위진남북조 시대에 또 구마라습도 불경을 번역한 사람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금병매라고 하는 소설도 있어요. 금병매. 좀 19금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명나라 때 4대 소설이라 그러면 삼국지, 수호전, 서유기, 금병매예요. 서민문화를 상징하는 4대 소설입니다. 그리고 청나라 때는 어떤 소설이 유행을 하느냐? 홍루몽. 이거는 정말 중요한 소설이에요. 지금도 중국에서는 이 홍루몽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홍학이라는 게 유행을 하는 소설이고, 우리한테는 이제 뭐 서유기, 수호전, 삼국지가 더 유명하지만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고전 소설의 위상은 홍루몽은 정말 넘사벽이에요. 홍루몽은 기존의 이런 영웅 소설의 틀을 탈피한 거야. 이 주인공이 되게 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되게 명문 집안이었는데 점점점 이 시대 상황이 변동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이 몰락하는 평범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건데, 엄청 장편이고 그 시대에 정말 다양한 인간 구성의 소설을 다 보여주는 거야. 이게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은 박경리 씨의 토지 같은 소설 있죠. 그런 시대 상황을 다양한 인간 구성을 통해 보여주는 그 정도 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림회사라고 하는 소설도 있고요. 또 경극도 유행을 합니다. 이 대표적인 경극이 그 항우와 우미인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패왕별이가 있죠. 패왕별이. 영화로도 나왔었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명나라 때 대표적인 서민 문학인 삼국지, 수호전, 서유기, 금병매, 청나라 때 홍루몽, 유림해설까지 해서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 이 내용은 여기 아래 제가 정리했어요. 서민 문화의 발달에서 송나라 때 서민 문화, 원나라 때 서민 문화, 명나라, 청나라 다 이렇게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이 구분해 두시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위진남북조 시대 도연명 귀거래사 고개지 여사잠도 당나라 두보 이백 그런 귀족적인 문화까지 잘 정리해 두시면은 귀족 문화, 서민 문화 구분이 확실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문화 에서 서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유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유학 언제 등장했죠? 춘추 전국 시대. 공자가 이제 공자에서 확립이 되고 맹자 순자가 계승을 했죠. 인덕의 도덕정치, 도덕성을 회복하는 도덕정치를 주장을 했고, 맹자가 성선설의 역성혁명, 순자는 성학설, 교육을 통한 교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진나라 때 분서갱유를 통해서 위기를 맞이하다가 한나라 어느 시대 전한 시기, 전한 때 어느 황제 무제, 한나라 전한 시기 무제 때 동중서의 건의로 이 유학이 국교화, 관학화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중시돼요? 분서갱유의 그런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글자의 음을 하나하나 연구하는 훈고학이 발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더 연구하기 위해 오경 박사와 태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당나라 때 가면은 아예 과거 과목으로 유학이 딱 정립이 되면서 훈고학이 관학화되죠. 그래서 유교 수험서인 공영달에 오경정의가 나오면서 훈고학을 집대성하게 되고 이런 다 정리하게 되지만 사상의 획일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송나라 때 가면은 이제 오랑캐의 침략을 당하는 과정에서 정신승리가 유행하게 돼요. 대의명분과 화이론에 기반한 성리학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걸 남송의 주의가 이제 집대성을 하게 되고 원나라를 몰아내고 명나라를 만든 주원장은 한족의 전통을 부활하기 위해서 이 대의명분과 화이론에 입각한 이 성리학을 관학화하고 과거 과목으로 만들고 학교도 막 설립하고 유교를 반포하고 그랬었죠, 여러분들. 자, 명나라 때 하면은 이 성리학이 관학화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이 성리학이 집대성된 거는 남송의 주의 때예요. 남송의 주의가 집대성을 하고 이게 이제 관학화된 거는 명나라 때입니다. 명나라 때 관학화된다. 당나라 때는 훈고학이 관학화됐었는데 명나라 때는 한족의 전통을 부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리학이 관학화돼요. 성리학은 대의명분과 화이론에 입각한 굉장히 한족 중심의 정신승리가 다분한 굉장히 차별적인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성리학은 또 굉장히 대의명분과 화이론도 있지만 이 성리학 자체가 굉장히 이론 중심이에요. 지식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작년 한국사 공부할 때 조선 공부하면서 이 성리학이 어떤 학문인지 배웠을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이며 관념적이면서도 이론과 지식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성향이랑은 거리가 멉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성리학에서 중시하는 학문 연구 방법은 선지후행이에요. 자, 뭐라고요? 선지후행. 선, 우선, 지식을 탐구하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뭐 해라? 행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지식을 탐구하는 게 실천보다 먼저다 이거죠. 자, 당연히 이런 성리학은 실용적인 측면이나 실천적인 측면에서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학문 중심의 이론 중심의 성리학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말이 성증리입니다. 이런 지식에 대한 탐구, 성이 곧 리다 하는 성증리인데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 없고 그냥 선지후행, 성증리 굉장히 이론 중심의 학문이고 철학적이며 관념적이며 대의명분과 화이론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실용과 실천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명나라 때 이 관학화된 성증리, 선지후행의 성리학은 금방 비판을 받습니다. 문제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성리학의 두 가지 문제, 실천과 실용, 이거에 대한 비판이 나와요. 그래서 성리학에서 부족한 실천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양명학이에요. 왜 양명학이냐면은 이 양명학을 만든 사람이 왕양명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딴 거예요. 양명, 왕양명이 만든 학문, 양명학인데 양명학은 성리학의 어떤 측면을 비판했다겠죠? 부족한 실전성을 비판했다겠죠? 그 말은 뭐야? 양명학은 뭘 강조한다는 거죠? 실천을 강조한다 이거예요. 왜 선지후행이냐? 왜 무언가를 공부를 하고 행해야 되느냐? 진정한 삶은 그게 아니다.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하는 건 함께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실천을 강조하고 심증리, 내 마음이 곧 이치다. 내 마음에서 알고 바로 행하면 된다. 그래서 성증리에 또 반대되는 심증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게 양명학이에요. 실천을 강조하는 지행합일의 심증리의 양명학. 그리고 실용을 강조하는 학문도 나옵니다. 그게 바로 실학이에요. 우리 조선 후기 때도 농업 중심, 상공업 중심의 실학 기억하시죠? 그 실학이야. 명나라 때도 나온 거예요. 실용적 학문. 예를 뭐 공자왈, 맹자왈 이런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 하지 마라. 진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연구해라. 이래서 이런 실용을 강조하는 실학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책 이름 알아두세요. 본초 강목, 농정 전서, 청공 계물. 이게 다 실학적인 측면에서 나온 책인데 본초 강목은 말 그대로 약물을 연구한 거예요. 약초 연구한 거고요. 농정정서는 농법을 연구한 거고요. 청공계물은 상공업, 산업을 연구한 겁니다. 이 중에서도 농정전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농정정서를 만든 사람이 서광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꼭 알아둡시다. 뒤에도 또 나오니까요. 자, 이렇게 명나라 때는 대의명분과 화의론에 입각한 성직리, 선지유행의 성리학이 관학화되었지만 이 성리학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뭐가 등장했다? 실천을 강조하는 양명학, 지행합일, 심증리, 그리고 실용을 강조하는 실학,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다. 이런 키워드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명나라가 멸망을 하고 청나라로 넘어가는 이 명청교체기라고 하는 시대적인 상황. 명청교체기. 이제 명나라가 망하고 다시 한번 이민족의 나라인 청나라가 들어섰잖아요. 이때 뜻있는 한족 지식인들이 가진 절망감은 상상 초월이었어요. 왜 우리가 또 뭘 잘못했길래 왜 또 우리 위대한 한족이 또 저 오랑캐들의 지배를 받아야 한단 말이냐. 그래서 우리의 잘못은 무엇일까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연구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 현실 비판적인 그런 학문들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 다시 한번 명청교체기라고 하는 이런 시대적인 그런 격변기 속에서 왜 우리 한족의 나라가 또다시 멸망하고 오랑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나라를, 국가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걸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명청교체기라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잘못을 반성해보자.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올바른 국가의 통치체제, 제도, 방법은 무엇이냐. 이런 현실 비판적인 학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경세치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세치용. 경세 말 그대로 경영한다. 무엇을? 세상을 경영하고 치용,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실천적인 그런 학문이 경세치용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고현무 황종인데 이 사람들의 모토는 이거예요. 학문은 세상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세상을 경영하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경세치용의 학문이 이 명청교체기 때 나옵니다. 얘들은 뭘 연구한다고요? 올바른 국가의 통치체제, 제도, 방법에 대해 연구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명나라가 가지고 있던 이 전제군주제가 잘못되었다 하면서 어떤 제도가 올바르냐 연구하는데, 봐봐 얘들아. 그러면 얘들이 지금 찾고자 하는 건 뭐야? How, 무엇이, what, 무엇이 올바른 체제이냐? How, 어떻게 국가를 경영을 해야 되냐? 우리에게 올바른 국가의 통치체제, 제도, 방법은 무엇이냐? 이걸 지금 찾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살펴봐야 돼요. 그동안 하나라부터 하, 상, 주, 춘추, 전국, 진, 한, 위진남북조, 수, 당, 송, 원, 명 거쳐오면서 존재했던 수많은 제도들을 다 연구해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가장 올바른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거야. 그래서 이 경세치용의 연구 방법은 철저한 실사구시예요. 그러니까 실제 사례를 하나하나 연구해보는 거야. 그거를 뭐라 그러냐? 이 연구 방법론을 고증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전을 증명 가능하게 연구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실제 사례, 팩트체크한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이 명청교체기, 명에서 청나라 넘어가는 과정에서 올바른 통치체제와 제도 방법을 연구하는 게 경세치용이고, 이 경세치용을 연구하는 방법론으로 나온 게 실사구시 고증학이에요. 팩트체크하는 거야, 팩트체크. 그런데 청나라가 들어서고 나서 청나라가 이런 걸 내비둘 리가 없죠. 사상통제에 들어갑니다. 문자욕, 만주족에 대한 비판을 철저히 금지하죠. 만주족의 비판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책, 어휘, 내용, 문자 등을 검열을 하고요. 그리고 각종 대규모 편찬 사업을 벌입니다. 통제도 하면서 동시에 한족 지식인들을 회유하기 위해,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편찬 사업을 실시해요. 바로 뭐였죠? 강희제가 시작하고 옹정제가 완성한 고금 도서 집성, 그리고 권륭제가 있던 사고전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인에 대한 회유와 통제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옹정제는 아예 대놓고 도발적 질문을 던지죠. 대의강미록, 화의의 기준이 무엇이냐?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이냐? 니들이 말하는 혈통이냐? 한족이면 무조건 중하냐? 우리 나라 잘 다스리는데, 우리 강희제, 옹정제 이렇게 나라 잘 다스리는데 우리 정도면 중하라고 할 만하지 않겠니? 라는 이런 문화적 화의론, 문화 중심의 주요한 사상도 나오고, 이걸 반박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사상 통제, 대규모 편찬 사업, 대의강미록, 거기다가 만한병용제의
과거제 실시, 신사칭에 대한 회유 작업, 신사칭에 대한 특권 인정, 이런 식으로 청나라가 지속적으로 한족 지식인들을 길들이고 있잖아.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현실 비판적인 경배치용의 학문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줄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런 사상 통제와 각종 편찬 사업과 대의각 미록, 거기다가 만한병용제, 거기다가 과거제 활성화, 신사층의 특권 인정, 길들여버린 거지. 이러니까 이런 고현무 황종이가 정립했던 이런 경세치용의 현실 비판적인 이런 학문은 힘을 잃어버리고요. 뭐만 남냐? 이 경세치용의 방법론 있죠. 고증학. 실제 사례를 하나 연구하는 그 고증학만 남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목적은 사라지고 방법만 남은 거죠. 현실 정치에 더 관심이 떨어지고 그냥 경전만 연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래 목적을 잃어버린 거야. 이걸 왜 연구하는 거지? 몰라. 그냥 해. 이러고 그냥 경전, 옛날 사례만 연구하는, 증거를 통해 고증하는 가치 중립적인 틀만 남은 거야. 뼈만 남은 거예요. 고증학. 그러다가 이건 잠깐만 빨간색으로 쓰자. 고증학. 그러다가 이게 청나라가 잘 나갈 때야. 이게 별 문제가 안 되고 이렇게 막 아이고 살기 좋은 세상 고증학 이러고 있는데 청나라 말기 권룡제가 죽고 나서 가경제 때 백년교도이 많이 터지고 팔기군은 이들을 진압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청나라 말기에 나라가 어지러워지면서 다시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공양학이에요. 이 공양학은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늘어나는 거야. 개혁적인 학문이에요. 여기서 왜 공양학이냐면 공자를 숭상하는 거야. 이 공자가 썼다는 춘추 공양전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덕의 도덕적치의 공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공자를 뭐로 바라보냐? 춘추 전국이라는 사회문란을 개혁하기 위해 나온 개혁가다. 그러니까 공자의 진짜 본질은 현실을 순응하는 유가가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개혁가로서의 모습이다. 우리는 그 공자를 계승해서 현실 문제를 개혁해야 한다. 라고 이제 나온 게 공양학이에요. 이게 이제 청나라 말기에 아편전쟁이 터지고 막 그 청일전쟁에서 깨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이 공양학이 나중에 어디에 영향을 크게 미치냐면은 변법자강운동이라는 거에 큰 영향을 미쳐요. 이게 뭐냐면 자, 우리 양무운동 기억나죠?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한 한족 지식인 신사들이 청나라를 되살리려면 그 서양의 과학기술과 군사력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동도석이잖아. 동양의 정신, 우리 중국의 뛰어난 이 정신은 그대로 유지하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양무운동을 했다가 청일전쟁 때 어떻게 됐죠? 대판 깨져요. 자, 근데 청나라가 동도서기에 입각한 우리 동양의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 하드웨어만 받아들이자는 양무운동으로 힘을 기를 때 일본은 뭐 했죠? 메이지 유신, 문명개혁론, 모든 걸 다 바꾸자. 우리 서양의 기술뿐 아니라 서양의 정치, 제도, 사상, 문화 모든 걸 다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서양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문명개혁론에 입각한 메이지 유신으로 나라의 체제를 다 뜯어고쳤단 말이야. 그러한 문명개혁론에 입각한 메이지 유신의 일본과 동도서기에 입각한 양무운동의 청나라가 붙었는데 누가 이겼죠? 일본이 압승을 거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와? 우리도 다 뜯어고쳐야 한다 해서 나온 게 일본을 본받아야 한다고 나온 게 변법 자강운동이에요. 말 그대로 변법, 벽을 바꾸어서 변법, 상황이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변법 바꾸어서, 법을 바꾸어서 자강, 강해져야 한다라는 거야. 이 변법 자강운동의 사상적 토대가 된 게 바로 공양학이에요. 개혁하자. 그래서 이런 공양학에 기반해서 변법 자강운동을 이끌던 대표적인 사람이 캉유웨이와 량치차오, 양계초라고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롤모델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얘기가 길었지만 쪼리면 명나라는 성리학 관학화, 그리고 이 비판하는 과정에서 실천을 강조하는 양명학, 실용을 강조하는 실학, 책 이름 본초 강목, 농정정서, 천공괴물, 특히 농정전서, 서강계 알아두시고요. 이런 게 나오면 양명학 실학이구나 알아두시고, 이 명나라에서 청나라 넘어가는 과정에서 현실 비판적인 제도랑 방법을 연구하는 경세치용이 나오고, 이 경세치용의 방법론으로 고증학이 나왔지만 청나라의
지속적인 사방 통제랑 회유 작업으로 이 경색지용이라는 목적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고증악이 유행을 하다가 건룡제 이후부터 나라가 어지러워지면서 청나라 말기 때부터는 다시 현실개혁적인 공양학이 나왔다라는 거. 성리학, 양명학, 실학, 본초 과목, 농정여서, 천공계물의 명나라, 그리고 고증학과 공양학의 청나라.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건축. 영락제가 이게 정난해변 이후에 이제 조카를 몰아내고 황제가 된 다음에 수도로 옮겼죠. 남경에서 베이징, 북경으로 수도로 옮겼죠. 그리고 만든 성이 뭐였죠? 자금성. 자, 이거 뭐 명나라 같은 경우는 자금성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청나라는 나중에 배울 건데, 당시 청나라에 왔던 서양 그 사람 중에 카스틸리오네라는 사람이 서양식 건축 기법을 적용해서 청나라 황제들의 별장을 지어주는데, 이게 원명원이에요. 원명원. 청나라를 상징하는 또 건물이죠. 자, 그리고 기독교 포교에 관련된 겁니다. 자, 우리 당나라 때 이제 다양한 종교가 들어와요. 이슬람교,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그리고 이단 기독교의 네스토리우스교, 경교가 당나라에 들어와. 당나라 때 이 네스토리우스교, 경교 신자들이 만든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라는 것도 있었죠. 자, 그러다가 원나라 때는 이 바투의 유럽 원정 때문에 공포에 빠진 유럽에서 교황이 몽골 칸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교황의 사절단, 카르피니 사절단, 그리고 이 카르피니 사절단을 통해서 원나라에도 정통 기독교, 정통 가톨릭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가톨릭에서는 이 중국의 선교 작업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선교 사절단들이 왔는데 대표적인 선교 사절단이 예수회예요. 이 예수회는 명나라 말기에 들어온 가톨릭 선교 사절단이에요. 개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서양사 할 때 자세히 배우겠지만 개신교와 가톨릭은 달라요. 이제 개신교는 흔히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가톨릭은 성당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유럽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터지고 나니까 이 새롭게 등장한 루터와 칼뱅이 개신교의 이 막대한 세력 확산에 위기감을 느낀 이 기존의 정통 교황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이 이 아직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동방 지역을 선교하자라고 파견한 가톨릭의 선교사절단이 예수회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 명나라 말기에서 청나라 초기에 이제 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예수회 선교사들이 활동한 내용을 명나라, 청나라 구분해야 돼요. 자, 명나라에 들어온 대표적인 예수회 선교사,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로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마테오 리치. 마테오 리치. 여러분이 이 마테오 리치를 마르코 폴로랑 헷갈리던데, 마르코 폴로는 원나라 때 사람이에요. 마테오 리치는 선교사입니다. 예수의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명나라에 딱 도착을 한 다음에 기독교를 전파하려면 일단 명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서양의 발전된 문화를 마구마구 전수해주면서 이 명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전해준 문물이, 당시 서양은 이제 16세기 때 신학로 개척 이후에 지구 구형설에 입각해서 세계지도를 만들었거든요. 나중에 그 마젤란이 세계일주도 하고, 그래서 그런 서양의 새로운 지리 개념으로 만들어진 게 고려만국전도예요. 그러니까 중화사상을 벗어난 진정한 의미의 세계지도를 전해줍니다. 고려만국전도. 그래서 이것 덕분에 세계관이 확장되고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살피되는데 영향을 주죠. 세계지도인 고려만국전도도 전해주고요. 그리고 그 천주교의 교리 있잖아요. 막 이제 하나님, 예수님, 막 성령님, 막 이런 삼위일체, 이런 교리, 그런 교리를 중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로 번역해 줍니다. 그러니까 구마라스 같은 존재죠. 일종의 인도 경전을 그 한자로 번역해 준 구마라스 같은 존재가 마테오 리치예요. 이 사람이 천주교의 교리를 한자로 번역한 천주실의라는 책을 만듭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중국어에 되게 능통했어요. 마테오 리치는 중국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 중국 전통 의상을 입고 유교 경전도 공부하고 대단했던 사람이야. 고려만국전도라는 세계지도, 천주실이라고 하는 교리서 또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번역해요.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번역해줍니다. 그게 바로 기하원본이라는 책이에요. 기하원본. 이걸 누구랑 함께 했냐? 서광계. 우리 아까 그 실학을 강조했던 이 농법서인 농정전서를 썼던
이 서관계 있죠? 아이고, 야, 이거 오타 났다. 미안해. 농정정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농정전서예요. 큰일 날 뻔했네요. 꼭 정정해주세요. 농정전서입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이 농정전서를 썼던 이 서관계랑 함께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서관계는 이 마테오 리치랑 함께 교류하는 과정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마테오 리치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테오 리치, 대표적인 명나라 때 활동한 예수의 선교사, 고려만국전도, 천주시리, 그리고 기하원본 번역, 서관계랑 함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청나라 때도 역시나 예수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명나라 때 활동한 대표적인 예수의 선교사가 마테오 리치라면 청나라 때 활동한 대표적인 예수의 선교사는 바로 아담샬이에요. 아담샬.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는 명나라 때였어요. 근데 이제 명나라가 금방 망하거든. 이때가 그 명나라 완전 말기야. 예. 그래서 이제 언제 들어왔냐면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숭정제 때 들어왔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마음을 얻으려고 역법, 그 이제 신학로 개척 이후에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이 둥근 지구를 기준으로 새롭게 달력, 시간을 계산하는 역법이 나옵니다. 이 서양식 역법을 전해줘요. 누구한테?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에게. 그래서 그의 마음을 얻으려고 숭정제 이름을 일단 이 숭정역서라는 서양식 역법을 전해줍니다. 이걸 또 함께 했던 게 서관계예요. 또 나오죠, 서관계. 그래서 내가 서관계 중요하다 그런 거야. 이 농정전서를 쓴 서관계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마테오 리치랑 기하원본을 번역하기도 하고 이 아담샬과 함께 서양역법을 소개한 숭정역서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실제로 도입되지는 않아요. 왜? 명나라가 망했잖아. 명나라가 망했잖아. 그런 다음에 이제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왔습니다. 아담샬은 이제 이 청나라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해요. 애초에 아담샬은 명나라에 충성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온 거니까 이 명나라 이후에 들어온 청나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청나라에게도 서양식 역법을 소개해줍니다. 이게 바로 시언역이에요. 자, 이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거는 강희제 때야. 그래서 이 아담샬이 전해준 서양식 역법인 시언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게 강희제라. 이게 수능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제 강희제가 새로운 역법을 시행하겠다 이래가지고 수능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제 자, 우리 원나라 때는 뭐가 있었죠? 수시력. 이거 누가 한 거야? 그렇지, 곽수경.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죠? 이슬람역법. 원나라 때는 이슬람역법에 영향을 받아서 곽수경이 수시력이라는 역법을 만들었고요. 청나라 때는 시언역. 이건 누가? 예수의 선교사인 아담샬이 서양역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나라 때 이슬람역법에 영향을 받아 곽수경이 만든 수시력, 청나라 때 아담샬이 서양역법으로 만든 시언역. 이거 두 개 구분해 두시고요. 자, 나오죠. 그 다음에 카스틸리오네. 이 사람은 선교사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선교사는 아니고 이제 화가이자 건축가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원명원이라고 하는 별장을 만듭니다. 이제 서양식 건축 기법으로 만든 황제의 별장이야. 이 사람 혼자 만든 건 아니고 이 사람과 여러 건축가들이 참여한 거예요. 이 사람은 서양식의 그런 원근법 있죠. 서양식 미술 기법, 원근법이랑 음영법 등의 기법도 소개해주고 이 사람이 걸룡제의 초상화도 그렸어요. 이 사람이 이제 걸룡제의 초상화도 그려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예수회가 지금 하고 있는 전략이 뭐야? 현지 적용화 전략이야. 현지의 문화를 충분히 존중하고 인정해주면서 서양의 발전된 문화를 전해주면서 슬금슬금 이제 기독교를 차근차근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문화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조화를 꿈꾸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유하고 부드러운 선교 전략입니다. 참고로 아담샬은 우리나라의 소현세자도 만났어요. 그 병자호란 이후에 인조의 두 아들인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이 그 청나라로 끌려가고 이 청나라 순치제 때 청나라 군대가 오함계의 협력을 얻어서 이 이자성이 점령한 북경을 장악하고 이자성이란 진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담샬도 막 이 청나라 정부에 눈에 들려고 노력할 때 이 소현세자를 만난 거야. 그 둘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담샬이 이 소현세자에게 발전된 서양 문화를 많이 가르쳐주고 이 아담샬의 회고록에 소현세자 얘기가 나와. 굉장히 총명하고 그런 개혁적인 미래가 기대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로 치면은 생기부 잘 써준 거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소현세자의 여러 가지 면을 아담샬의 기록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희제도 만나고 소현세자도 만난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수의 위기가 옵니다. 바로 전례 문제라는 게 터져요. 말 그대로 전례, 전통 예법에 관한 문제야. 이건 뭐냐면 예수회가 이렇게 현지 적용화 전략을 통해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거를 안이 꼽게 바라보던 다른 선교 단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 단체가 예수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 예수회 말고도 가톨릭 선교 단체 중에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뭐 프란체스코회, 뭐 도미니크회 같은 다양한 단체가 있는데 이 얘네들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야, 왜 막 제사도 지내고 막 중국의 그런 전통 예법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러고 있냐. 진정한 기독교 정신은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특히 제사, 이 조상님에 대한 제사, 이거 허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예수회는 이걸 인정했거든. 제사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건 중국의 전통이고 조상님에 대한 예우의 차원이지 우상숭배라고 볼 수 없다 하고 충돌을 안 했는데, 이걸 이제 프란체스코나 도미니크회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생각했던 거야. 그 프란체스코랑 도미니크회가 로마 교황한테 꼰지른 거예요. 예수회가 지금 선교를 하러 갔는데 이상한 방식으로 선교하고 있다. 우상숭배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버리니까 로마 교황이 뭔 짓거리야, 그만둬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 대한 그 전통 제사 예법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로마 교황에서 청나라 정부에 사실을 그 공식 서한을 보낸 거예요. 그걸 하지 말아라고. 중국의 그런 전통 예법, 그런 제사의 인정 여부, 요것 때문에 터진 거야. 근데 청나라는 어이가 없는 거죠. 뭐야 이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이 새끼들아, 이래가지고 다 꺼져 된 거예요. 이 전례 문제 때문에 청나라 정부가 대부분의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켜버립니다. 이때 이제 그 기록이 나와요. 정말 도움되는 몇몇 선교사들, 실용적인 목적의 그런 서양 문화를 전파해주는 서양인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추방시킵시다. 이래가지고 추방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전례 문제 이전까지는 예수회가 전통을 인정하면서 포교의 허용을 잘 받고 있었는데, 전례 문제가 터진 이후에 선교단체들이 교황의 명을 따라서 이 중국의 전통 예법을 인정하지 않고, 이게 이제 트러블이 생겨서 결국 포교 금지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걸륭제가 공행무역을 실시한 거야. 항구 다 닫아버리고 광저우 딱 한 곳만 열어주고 거기에서 국가가 허락한 상인인 공행들만 서양과의 무역을 허락해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동서간의 문화 교류는 여기 아래도 선생님이 이렇게 원나라 때 이븐 바투타의 3대륙 주요기, 마르코 폴로의 견문록, 그리고 로마 교황이 몽골에게 보낸 카레피니 사절단, 그리고 그 답방으로 몽골에서 또 유럽으로 보낸 카네 사절단 라판사오마, 그 명나라, 청나라, 또 외래 종교, 또 당나라, 원나라, 상업도 이렇게 다시 한번 선생님이 다 정리했으니까 이런 내용들 잘 보시고 마지막 문화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뒤에 나와 있는 탐구자료랑 같이 보시고, 선생님이 늘 말하지만 세계사에서의 문화는 시대 매칭만 시키면 돼요.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배경을 설명해 드렸지만, 여러분 딱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로 시대별 기본적인 내용과 시대 상황만 잘 매칭시키면 됩니다. 양명학, 명나라예요. 지행아빌, 심증리, 실학, 본초강목, 농정전서, 천공괴물, 뭐 고증학, 공양학, 이런 걸로 여러분들 키워드 중심으로 보시고, 마테오 리치, 아담샬 구분하시고, 전례문제 등등 여러분이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 핵심적 키워드로 뒤에 나와있는 탐구자료들과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수록해 놓은 기출선지 분석과 기출문제도 풀어보시면 잘 정리가 될 거예요. 고생 많으셨습니다.